오늘의 사건 반장입니다. 여자친구를 살해한 30대 남성 유튜버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남성은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를 만난 것으로 의심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태어난 지 9개월 된 아들을 제대로 돌보지 않아 심정지에 이르게 한 3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여성은 아들에게 분유와 이유식 등을 제대로 먹이지 않아 체중 감소와 탈수 상태에 이르게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결과가 오늘 나왔습니다. 이혼 소송이 제기된 지 약 5년 만입니다. 뾰로롱! 안녕하십니까? 자, 우리 가족 여러분, 제 앞에 계신 이 네 분의 얼굴을 자세히 한번 보시면요. 공통점이 있을 겁니다. 다 화장이 조금씩 떴습니다. 화장이 잘 안 먹었어요. 백 변호사님 말씀해 주세요. 먹어요. 제가 3시 50분에 일어나서 아직까지 지금 잠을 못 자가지고요. 예. 그리고 제가 중간에 혹시 말이 좀 이상해도 이해해 주셔서 벌써 이상하네. 네. 그러네. 상태가 안 죄송합니다. 좋으셔서. 예, 정신 집중. 네, 집중. 알겠습니다. 아, 진짜. 하지만 저는 잤습니다. 진실 추적자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많이들 피곤하시죠? 저는 피곤하지 않습니다. 왜냐? 어제 소개해드렸던 16강 진출 예언했던 그 역술인 숫자 4와 8이 보인다면서 8강 진출을 암시했던 그 역술인 말을 믿고 싶었죠. 그냥 편히 잠자리에 들었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역시 아시다시피 역술은 역술일 뿐 과시는 금물이라는 또 한 번의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말았습니다. 예. 자, 오늘 출연자 소개해 올리죠. 예, 이자연 기자, 그리고 백성문 변호사, 그리고 오윤성 순천향대 교수, 양지열 변호사, 그리고 여기 박준혜 수호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지난 3일 우리 부부 결혼 25주년이었어요. 한국말 서툰 우리 신랑도 꼭 같이 사반을 봅니다 하신 노스캐롤라이나의 박미정님. 8순 생신 맞은 엄마가 캐나다로 딸 가족을 보러 오셨어요. 오인순 여사 생신 축하해 하신 이인서님. 오늘 큰아들 생일입니다. 주말 부부라 생일도 혼자 보낼 우리 아들 철기 엄마가 사랑해 하신 김정민님. 제 남친이 암 수술을 받습니다. 꼭 이겨낼 수 있게 기도해 주세요 하신 최윤영님. 우리 신랑 황규아 씨가 오는 14일 갑상샘암 수술 받습니다. 아프지 않을 거라고 잘 이겨낼 거라고 해주세요 하신 울산 세댁 허명주님. 제 딸이 올해 25인데 결혼했어요. 너무 빠른 거 아닌가요 하신 정선희님. 조금 빠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효진님, 김수잔나님, 이월규님, 미시시피의 애니조님, 유애경님, 내시빌의 신엘리자벳님 모두 사랑합니다. 자, 재미는 물론 의리로 함께하는 아스의 사반 뉴스 6번. 대한민국과 전 세계 동포 가족 여러분의 구독과 시선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첫 번째 뉴스부터 가보죠. 층간소음 레전드입니다. 말이 필요 없습니다. 영상 보시죠. 자, 아파트 현관문. 그런데 이때 쾅! 오. 또 쾅! 한번 들어보실까요? 아, 이러다 현관문 다 죽어. 나 너무 무서워. 아니, 저렇게 현관문을 쾅쾅 두드려서 밑에 사는 주인이 층간소음을 호소한다고 지금 와서 찍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지난 1일 온라인 커뮤니티에요. 이 아파트 동전체에 울려 퍼지는 소음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 이런 사연이 올라왔습니다. 이 소음이 얼마나 큰지 들으시는 것처럼 현관문까지 움직일 정도라고 하는데요. 이 소음 원인지가 7층입니다. 그런데 이 7층 당사자 얘기로는 자신의 위층에서 나는 소음에 대해서 응징하기 위해서 이런 소음을 벌인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소음 때문에 되레 다른 이웃들이 크게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런 층간소음은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서 인근 소란죄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사실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이 일반인은 절차를 밟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또 다른 영상도 보시죠. 자, 베란다 난간에 기댄 위아랫집 바로 층간소음 싸움 중인데요. 아래층 주민, 자, 가족이 잡아주는 가운데 몸 뒤로 젖히고 제발 잠 좀 자자 야이 막 이러고 있죠. 무언가로 윗집 베란다 막 내려칩니다. 자, 윗집은 윗집대로 또 막 뭐라고 또 대꾸를 하고 있어요. 교수님,
무슨 사연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영상에 달린 댓글을 봤더니 아랫집 화이팅! 이긴 하더라고요. 예. 예, 근데 사실은 뭐 저렇게 아랫집, 윗집 화이팅 해가지고 싸움 붙일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이 동물 행동학적 측면에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간도 아, 동물 행동학. 예, 동물의 일종이니까. 그래서 이제 이 동물들은 영역 확보권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공간이라든가 또는 그 소음이라든가 냄새 이런 것에 의해서 침해를 받게 되면 상당히 공격적으로 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저게 이제 어떻게 보면 동물적 본성이죠. 그래서 이제 저렇게 싸우는 거는 처음에 이제 서로가 좋게 해결하지 않고 공격성을 한번 드러내게 되면 저 두 집 사이에서는 좋게 끝날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 층간 소음에 의해서 아주 극단적인 그런 상황으로 가게 된다면 뭐 폭력을 사용하거나 심지어는 뭐 방화를 하거나 또는 사람을 살상하거나 이렇게까지 될 수 있는데 저 두 분이 사실은 아랫집 화이팅을 갖다 할 것이 아니라 저 아랫집 윗집 다 전부 다 저렇게 떠드는 것 자체가 또 다른 소음을 갖다가 그럼요. 일으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잘 좀 화해를 하셨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 뉴스 이어가죠. 먹튀범 잡게 도와주세요. 아, 세계 축구 선수권 한국 포르투갈 경기가 있던 날 또 영상 보시죠. 자, 남성 한 명 가게 입장. 자, 구석에 앉은 지인들과 합류. 자, 따끈따끈한 피자 대령이요. 자, 그러더니 어우 잘 먹었다 하면서 일어납니다. 세트로 맞춘 듯한 옷 입고 뒤를 한번 쓱 둘러보면서 안 돼. 제발 그러지 마. 안 돼. 이거 왜 이래? 우리 인생 직진하는 사람들이 하면서 저렇게 휙 나가버립니다. 양 변호사님, 같은 옷을 입고 있는 거 보니까 회사 동료들입니다. 회사 점포인 것 같아요. 자, 자기 신분이 드러날 저런 복장을 하고도 먹튀를 하네요, 세상에. 예? 저거 혹시 무슨 뭐 어디서 빌린 옷이나 훔치는 옷 아닐까요?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러니까요. 저게 지난 2일 포르투갈전에 있었던 날 경기도 용인에서 벌어진 일인데 저녁 8시 정도에 수제 맥주집이랍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비싸겠죠. 세 사람이 안주며 술이나 먹은 게 한 10만 원이 넘게 먹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렇게 버젓이 가는데 보시는 것처럼 유니폼을 입고 있어요. 하하 이런. 저는 정말 이해가 안 가요. 저 변호사 입장에서 저렇게 뻔한 증거를 남겨가면서 왜 저런 아 진짜. 저는 진짜 더군다나 제 추측이지만 예. 같은 비슷한 지역일 가능성이 있거든요. 아 맞다. 그쵸. 회사 자체를 좀 욕보이는 행동이 아닐까 싶습니다. 뭐 용인까지 와서 저 회사 분들이 저 점퍼를 입고 먹을 리는 없으니까 외지에서. 자, 저 양반들 저 가족들은 우리 아빠 우리 아들 회사에서 정말 얼마나 열심히 일할까 막 이러고 있을 텐데 세상에 저러고 있네. 아, 저는 우리 먹튀 사건 거의 뭐 일주일에 몇 번씩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매일 합니다. 끊이지 않게 이렇게 계속 나오는데 저는 그냥 지금 우리 항상 저렇게 CCTV를 보면서 우리가 얼굴은 블러 처리하고 있지만 저 얘기인즉슨 무조건 잡힌다는 소리거든요. 그리고 지금 뭐 조금 전에 양재열 변호사 말씀하셨던 것처럼 회사 유니폼 입고 있었으면 더 잡기 쉽겠죠. 근데 제가 꼭 경찰 분들께 당부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부탁드리고 싶은 거고 예. 꼭 잡아주세요. 그러니까 저런 먹튀 사범들 아유 뭐 저런 거 가지고 뭘 잡겠어 그냥 귀찮으면 말겠지 하는데 잡혀서 하다못해 뭐 경범죄처벌법에 무전 취식으로 범칙금이라도 내봐야 다시는 저런 짓 안 합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얼굴도 공개했으면 좋겠는데 그건 안 된다고 하니까 일단 그리고 또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건 만약에 저 유니폼이 한 회사의 유니폼이라면 저는 개인적으로 회사에서 징계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 이어가죠. 올해 유튜브 최고 영상은 사건 반장이었으면 좋겠지만 아닙니다. 뉴진스의 어텐션 그 조회수를 이긴 1위 동영상. 예, 정말 무지막지합니다. 직접 만나보시죠. 내 앞에 있네. 난 내 동작이 안 되려고 한 자리에 두분씩 한 번씩 예쁩니다. 머리 잡습니다. 옷도 잡습니다. 신발 잡습니다. 양말까지 잡습니다. 머리 신발 양말 다 잡습니다. 너네 잡고 내 맘만이 여기는 남아줘 나 전두리전이가 좋은 노래 잡고 내 맘만이 여기는 남아줍니다. 아, 자, 지금 교수님만 이걸 영상을 보시면서 저게 도대체 뭐지? 막 이렇게. 예. 랩 도대체- 아닌가요? 랩? 예? 랩. 랩이 아닙니다. 네. 한 그 놀이공원에서 일하는 그 직원이 저렇게 이제 그
놀이기구. 이렇게 뭐 한 거예요. 이제 물 맞는 거. 그런 거. 그 놀이시설 타기 전에 그 고객들한테 너무 리듬이 괜찮은데요. 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걸 한번 보면 말이죠. 며칠 동안 계속 혼자 중얼중얼 하고 있는 자기 모습을 봅니다. 쫀저러전전전 뭐 이러면서 말이죠. 자, 이 기자. 네, 어제 유튜브가 올해 인기 동영상과 크리에이터 결산을 공개를 했습니다. 이 영혼 없는 표정으로 이 빠르게 안내 멘트를 해서 유명해진 일명 소울리스좌. 이 영상이 올해 국내 최고 인기 동영상에 선정이 됐는데요. 이 해당 영상에는 에버랜드 직원인 김한나 씨가 놀이기구 탑승을 안내하면서 중독성 강한 랩을 하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지난 4월에 게시가 됐는데 영상의 현재 조회수가 2,530만 회를 넘길 만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저희가 이거 반년 전에 인기 폭발 막 하면서 잠깐 그때 소개해드렸었는데 이수진 기자가 그때 했다가 정말 레전드 굴욕 영상을 남겼었거든요. 자, 두 번의 굴욕은 없다. 자, 우리 이자연 기자가 준비했잖아요. 스타트! 뮤직 스타트! 예! 언제 들어가나. 머리 졌습니다. 옷도 졌습니다. 신발 졌습니다. 양말까지 졌습니다. 옷, 머리, 신발, 양말 다 졌습니다. 물에 젖고 물에 와우. 만 여기는 아마존. 쫀두루존존존. 와우. 야! 네, 박수. 언빌리버블! 와! 야, 아까 걱정했잖아 시작하기 전부터. 잘한다. 세상에 이걸 하면서 이건 이렇게 못할 것이다 그러면서. 진지하게 진짜 영혼이 없었어요, 얼굴에. 그러니까 진짜 이거 보통 막 진짜 소울리스자네. 예, 진짜 어떻게 저렇게 영혼 없는 표정을 하고. 야, 자, 그러면 한번 네. 시작한 김에 이 불을 당긴 김에 우리 백 변호사님이나 전 안 돼요. 그 진짜 네, 할 줄 몰라요. 네, 제가 진짜 차마 교수님께는 저기 양 변호사님. 네. 자, 우리 고개를 네. 돌리고 계신 우리 네. 양지열 변호사님. 자, 지금 음악 스타트. 못해요. 이거 자, 몰라요. 음악 지금 나가고 있는데 빨리 하세요 지금. 어쩔 거야? 빨리. 아니, 못해요, 진짜. 뭘 못해 아까 했으면서 빨리. 신발 졌습니다. 옷도 졌습니다. 빨리 끊어. 자, 꺼요. 다음 뉴스. 예. 잠깐 진행이 고르지 못했습니다. 우리 가족 왜 여러분께 시켜? 너무 죄송합니다. 진행이 잠시 그래라. 고르지 못했네요. 제 부덕에서 소치입니다. 자, 다음 뉴스 이어가죠. 전 매니저 충격 폭로입니다. 이 끊임없이 쏟아지는 이 후크 엔터테인먼트 권진영 대표의 갑질. 이 보다 못한 이승기 씨, 가수 이승기 씨의 전 매니저가 직접 등판했습니다. 보고 가시죠. 밤에 지인들 술자리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새벽에 불러다 노래시키는 것도 알고 있어요. 누구랑 있는데 불러서 노래시키는 거예요? 자기 지인들이나 아니면은 방송업계 관계자겠죠? 자기들 이제 술 먹고 거기서 노는데 불러다가 노래시키고 그랬던 거예요. 야, 이게 사실이면 이거 아주 그냥 좀 심하게 표현해서 노예 아닙니까? 양 변호사님. 아니, 2004년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게요. 18년 전이죠. 그러니까 데뷔하자마자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사실은 고등학교 이제 막 졸업할 나이 정도에 지금 얘기가 뭐냐면 술자리에 지인들하고 있을 때 불러내서 새벽에 노래를 시켜서 이게 거의 무슨 가수를 할 짓이 아니죠. 저는 이건 옛날에 군사정권 시절이 막 떠오를 정도의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당시에 신인이지만 바로 인기를 끌었기 때문에 수도권 같은 경우는 700~800만 원 정도, 지방에는 한 번 가면 1,000만 원까지 받았는데 행사비로 노래를 두세 곡 정도 부르면. 근데 그때 진행비 주로 식비로 나왔는데 그걸 제대로 주질 않아서 분식집에서 사 먹거나 아니면 휴게소에서 음식 사서 차 안에서 먹었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러면서 우리 흔히 아는 별다방이라고 하는 그 프랜차이즈 커피 하는데 거기도 비싸다고 그런 데를 네가 왜 닫냐는 식으로 구박을 냈다라는 거죠. 그러다가 진행비가 떨어지면 이승기 씨가 그때 자기 카드로 밥을 사 먹었다라는 겁니다. 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저건 이제 일방적인 주장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그런 식의 주장을 하고 나온 겁니다. 전 매니저가. 이거 앞으로도 계속 파장이 이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마지막 사연으로 가보죠. 문 고침값 안 주냐? 여러분들이 기다리셨던 사연 어떤 내용일까요? 네, 이 화장실 문을 수리한 시아버지께 3만 원을 드렸는데 되레 혼났다는 며느리의 사연입니다. 이 남편이 출장 간 사이에 이 집에 방문한 시부모님이 화장실 문이 고장난 걸 발견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후에 이 시어머니가
시아버지가 녹을 제거하기 위해서 윤활유 스프레이를 사갖고 와서 뿌려주셨다고 하는데요. 이에 대해서 이 시부모님이 수리값 안 주냐, 수고비는 받아야 하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에 며느리가 3만 원을 드렸더니 시어머니가 애들 용돈 주니? 라면서 눈치 없다는 얘기까지 하셨다는데요. 이 며느리가 당황해서 그 자리에서 10만 원을 드렸다고 하는데 이 남편에게 나중에 이 사실을 말했더니 3만 원이 뭐냐면서 아내 탓을 했다는 겁니다. 어허. 그래서 이 3만 원 드린 게 잘못이냐라고 아내가 사연을 올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부처 핸즈업 타임.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자, 시어머니입니다. 다 늙은 시아버지가 지네 집 문짝 힘들게 겨우겨우 고쳐놨더니 눈치껏 용돈은 못 챙겨줄 망정 뭐 3만 원, 3만 원, 30,000 원. 아이고 내가 아들놈 괜히 결혼시켰어. 동그라미. 아, 제 연기가 너무 극적이었나요? 왜 이렇게 좀 과했어요. 압도당하셨네요. 알겠습니다. 이번엔 며느리입니다. 아니 어머니, 솔직히 제가 고쳐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100번 양보해서 돈 받고 싶으세요? 그냥 용돈 달라고 하세요, X. 야 이거 참. 자, 일단 역순으로 가보죠, 우리 양 변호사님부터. 이게 전형적으로 저는 그 눈치가 없냐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며느리는 다른 가족에서 자랐던 사람이에요. 이 부모님과 그렇게 눈치로 이게 소통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닌 겁니다. 저 며느리 그냥 당황했을 거예요. 3만 원을 건넸던 게 3만 원을 주고 싶어서가 아니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상황에서 당황해서 아마 3만 원을 건넬 것 같은데 용돈 미리 챙겨드리면 좋죠. 하지만 그렇게 당황한 며느리에게 또 구박까지 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가족 여러분들 뭐 댓글창 폭발하려고. 자, 교수님. 일단 그 시부모라는 분들이 지혜롭지 못하고 남편은 푼순해요. 그리고 이제 갑질을 한 거죠. 왜 그러냐면 갑질. 지금 이 그 며느리 입장에서는 시부모에게 이거 고쳐달라고 요구를 한 게 아니잖아요. 본인들이 그렇게 하고 싶어서 와서 했으면 실제로 이제 가족 간에 있어서 어떤 대가를 바라고 뭔가 하는 것은 이게 가족 간의 어떤 그 일이 아니고요. 비즈니스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시험에 들게 하는 거죠. 그럼 내가 여기 하면은 나 얼마 받겠다 그러면은 뭐 사실은 아예 차라리 사람을 불러서 고치면 훨씬 더 편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시험에 들게 해놓고 야, 너 좀 이렇게 대가를 지불해라. 이 며느리가 어떻게 당황하죠. 그러니까 3만 원 줬는데 그러면 10만 원을 또 얘기를 했다. 그러면 말이죠. 이런 일을 계기로 해서 서로 간에 있어서 사이가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이 며느리는 앞으로 두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 일을 계기로 해가지고 사이가 나빠지게끔 하는 그런 단초를 바로 어른들이 제공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일단 지혜롭지 못하고 또 남편은 야, 그거 10만 원 정도지 뭐 3만 원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철이 없다. 그렇게 봅니다. 자, 우리 백 변호사님. 저는 이 며느리는 트라우마 걸릴 것 같은데요, 저거. 진짜. 아니, 여기까지는 되게 따뜻한 얘기예요. 윤활유 스프레이까지 사와서 또 이 며느리하고 아들 사는 곳 집 문짝 고쳐준 거 얼마나 아름다운 얘기예요. 그렇죠. 근데 어디 무슨 출장 나와서 지금 고쳐주신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며느리가 이걸 보고 그냥 따뜻하게 밥 한 끼 대접할 수 있는 그런 정도 상황이 되면 되는데 용돈 안 주니? 3만 원? 이거 얼마 정가 있나요? 이러고 나면 이제 앞으로 시부모님 만날 때 어떡하나요? 이게 원래 마음에 우러나서 용돈을 드리거나 그런 모습들이 좋지. 이렇게 하면은 이제 앞으로 며느리는 무언가 시부모님 만날 때마다 이번엔 어떻게 해야 되지? 그렇죠. 또 남편한테 욕 먹을 텐데 아하. 이 생각만 들 것 같네요.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 지금 막 댓글창 폭발하고 있는데, 자, 이 기자. 네, 일단 김윤경 님이 수리비 달래는 시아버지나 3만 원 주는 며느리나 3만 원 줬다고 타박하는 신랑이나라고 하셨거든요. 며느리가 상당히 눈치가 없었던 중립적이네요. 면이 있긴 있나 봐요. 근데 또 오승님은 문 고치러 가는 이유를 대고 용돈 받으려는 부모님 속셈이에요 하셨고, 정님은 용돈이고 뭐고를 떠나서 3만 원은 좀 너무했지요. 친정아빠가 해주셨어도 3만 원 드릴 거임? 이라고도 하셨습니다. 또 엄혜정님은 농담한 거라고도 하시네요. 농담했는데 3만 원에 맘 상하신 것 같다.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이한영 여사님 보고 계신가요? 얼마 전 태권도 선수로 대입을 준비하던 따님이 몸과 마음에 큰 상처를 입고 결국 진학을 포기했다고 하셨습니다. 이 여사님 왈 엄마가 돈도 없고 백도 없어서 우리 딸에게 힘이 돼주지 못했다 이렇게 자책을 하시더군요. 무슨 말씀을? 이한영 여사 둘째 딸 한지민은 그렇게 약하지 않습니다. 한지민 화이팅!
나는 배우다. 나는 배우다. 사포닌 과학을 배우다. 더 루트 RG3. 자사 고려 활기 홍삼 대비 10배 더 높아진 RG3 함량. 사포닌과 과학의 건강한 만남. 사포닌 과학으로 건강을 배우다. 건강을 채우다. 더 루트 RG3. 비티진. 잘 나왔어 정말. 여자친구를 살해한 30대 남성 유튜버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남성은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를 만난 것으로 의심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건의 전말을 파헤쳐 봅니다. 자, 지난 4일 아침 경기도 용인에서 30대 남성이 여자친구를 살해하는 사건. 자, 일단 내용부터 정리하고 가죠. 네, 지난 4일 오전 7시 25분쯤이었는데요. 이 30대 남성이 경기도 용인시 한 주택에서 30대 여성의 목을 조르고 또 흉기를 휘둘러서 숨지게 했습니다. 이 두 사람은 한때 연인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이 남성이 피해 여성의 집에 찾아와서 다툼 끝에 범행이 벌어졌는데요. 이 남성 신고로 현장에 경찰이 출동을 했고 경찰이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는 여성을 상대로 심폐소생술을 실시를 했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부검을 실시했는데 이 목이 졸린 흔적이 있긴 하지만 직접 사인은 심장 관통에 의한 과다출혈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자, 그런데 지난 밤 사이 이 피해자의 고인의 친구가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글을 남기면서 이 사건이 큰 이목을 끌게 됐습니다. 바로 그 가해자의 정체 때문이었죠. 네, 구독자 수도 수천 명 정도에 이르는 유튜버였다고 합니다. 음악 관련 콘텐츠를 계속 올려왔었던 유튜버라고 하고요. 또 음악 관련 유튜브에 자주 출연도 했었고 지금 블러 처리돼서 얼굴은 나오지 않습니다만 앨범도 2장을 발매해서 가수로도 활동을 해왔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본인 채널 영상은 모두 삭제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 숨진 여성의 이 SNS 화면을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마지막 게시물을 보면 남자친구였던 유튜버를 우리 누구 구독 좀 해주세요 하면서 저렇게 노래 부르는 모습을 올렸습니다. 자, 바로 저 때부터 2달이 지난 시점에 살인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교수님. 사실 이제 좋을 때는 좋지만 나빠지면 걷잡을 수 없이 나빠지는 게 남녀 간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사실 2달 전만 하더라도 저 여성이 자신의 남자친구가 운영하는 그 유튜브를 도우기 위해서 저렇게 자기가 직접 나와서 출연해서 이제 저런 상황이 됐는데 뭐 그때는 그런 좋은 관계를 유지를 했지만 2달이 지나고 난 이후에는 저런 어떤 불행한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사람을 살해를까지 할 정도가 되느냐? 뭔가 이 남성의 어떤 여러 내면적인 그런 성품이나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추정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번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잠만 들면 잠금 해제. 자, 실제 이 피해자의 친구 역시 이 가해자 남성이 평소 집착이 아주 심한 스타일이었다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였던 건지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의심도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는 것 같다고 친구가 잠만 들면 핸드폰 패턴을 자기가 마음대로 풀어서 친구가 여태까지 했던 카톡 내용이랑 그 통화 내용을 몇 개월 전 것까지 싹 다 뒤져서 보고 집착도 많이 심했었고 여기 집안에 있는 물건을 다 때려 부시고 되게 엄청 심한 폭언을 하고 그것 때문에 친구가 많이 힘들어했었다고 들었어요. 친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화가 안 나고 그냥 술 안 먹으면은 자기한테 너무 잘해준다고 그냥 그 모습만 보고 살았던 것 같아요. 양 변호사님, 저 얘기대로라면 저런 인간하고 어떻게 만나요? 저는 근데 마지막 말이 정말 맺히는 게 화가 안 나고 술을 안 먹었을 때는 너무 잘해준다. 이게 전형적으로 그 주치폭력인 사람들이 보이는 증상이잖아요. 근데 어느 정도냐면 진짜 막 이 패턴을 다 파악해가지고 다 풀어가지고 몇 달치를 다 뒤진다는 겁니다. 게다가 녹음되는 거, 자동 녹음이 되는 그 설정을 해놓은 모양입니다. 통화 녹음까지 다 들어보고 또 이게 뭔가 화가 나서 던지는 말들도 화가 났다고 할 수 있는 말을 넘어서는 말들 있죠. 왜냐하면 뭐 이런 식으로 너네 가족이 그 모양이니까 네가 그 모양이라든가 아니면 이게 이 욕설 같은 것들이 SNS에 나오는 게 도무지 제가
전해드릴 수 없을 정도의 욕설들을 여자친구에게 했던 겁니다. 예, 지금 뭐 이렇게 나가고 있네요. 뭐 입으로 제가 옮길 수 없는 얘기들을 저렇게 했습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이 연인에게. 자, 백 변호사님. 네. 지금 뭐 채팅창에서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일단 이 내용을 아시는 분들은 그자가 누구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뭐 확인은 하지 않겠습니다. 자, 근데 계속 피해자가 저런 짓을 하는데도 계속 한 번 넘어가지고 이제 참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결국 결말은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피해자분도 이제 한계에 다다른 거죠. 아까 그래도 술 안 먹고 뭐 이런 거 없으면 나한테 잘해주는 그 모습 보고 계속 만났던 것 같다라고 친구가 진술도 했는데 그것으로도 해결이 안 될 정도로 한계에 다다른 겁니다. 아까 조금 전에 우리가 봤던 뭐 과거 SNS 둘의 그게 사실 여자친구한테 보낸 내용이라고 읽히시나요? 아이, 당연히. 저 중에 한 줄만 써도 헤어질 만한 정도의 그럼요. 상황인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피해 여성이 참다가 결국은 이별을 통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남성이 여성의 집에 찾아왔던 거고요. 말다툼하다가 이제 이 여성의 집이 원룸이었는데 이제 부엌하고 이렇게 방이 연결돼 있는 그런 원룸이었거든요. 예. 부엌에 있는 흉기를 들어서 격분한 상황에서 이 흉기로 이 피해 여성을 살해했던 겁니다. 자, 여자친구가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의심을 하던 그 와중에 이별 통보를 받았다. 그게 결국 저런 살인 사건으로 이어졌다. 물론 그자의 핑계겠지만 말이죠, 교수님. 사실 다른 남성을 만난다라고 하는 그 의심을 하는 것은 이런 그 유형의 범죄 같은 경우는 늘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여성들이 정말 견디지 못하는 것은 남성이 아예 그 집착을 하고 아까 뭐 휴대폰에 그 비밀번호를 다 풀고 다 본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정말 끔찍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면은 뭐 의심을 해서 엿보기를 한다든가 폭력이 있다든가 그리고 술을 먹고 난 뒤에 이제 뭐 완전히 돌변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아주 전형적인 스토커하고 이별 살인에 있어서의 대표적인 그런 모습인데요. 제가 볼 때는 상대에 대한 심리를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자신의 어떤 심리를 조절을 못한 그런 어떤 그 전형적인 형태라고 봅니다. 자, 그런데 이 피해자분의 친구가 이 사건을 세상에 알린 제보한 이유가 따로 있다면서요. 이제 친구분은 좀 걱정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이 가해자가 평소에 우울증 약을 좀 복용을 했었고 그리고 많지는 않지만 술도 좀 마셨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본인 스스로 또 119에서 신고했다 이런 것들을 들어서 혹시라도 이게 뭐 심신미약이나 이런 걸 주장해서 형량을 낮추려고 하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이제 친구였기 때문에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걱정을 좀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저자가 경찰에 진술한 내용을 보면은 알려진 바와 좀 사뭇 다른 내용들이 있다는데 경찰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길래? 일단 경찰 조사에서 이 남성이 모든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또 혐의도 시인한 상태입니다. 예. 그런데 저희 사건반장 취재진이 경찰에 좀 확인을 해보니까요. 예. 이 남성이 조사 과정에서 본인이 유튜버가 아니라 배달원이라고 진술을 했다는 겁니다. 또 그리고 이 친구분의 좀 우려와는 달리 아직까지는 우울증 약을 복용을 했다거나 뭐 이외에도 심신미약과 관련된 그런 주장을 한 적은 없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예. 제가 이 사람 그 유튜브 채널과 그 SNS 이런 데를 제가 다 찾아가 봤었는데 교수님 그 와중에 사람을 살해한 그 정말 정신없는 와중에 지 신상이 드러날까 봐 이미 그 게시물 뭐 이런 걸 다 닫아버리고 내리고 막 이미 처리를 다 해놨어요.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가 보통 이제 자신이 남에게 어떻게 비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 쓰는 그런 타입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통 보면 주위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잘해주고 자기가 일단 그 손아귀에 집어넣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통제를 하는 그런 스타일인데 두 가지 깃발을 갖고 있어요. 어떤 깃발을 갖고 있냐면 남에게 내세우고 싶을 때는 유튜브라고 하는 깃발을 들고 내세우기 싫을 때는 배달원이라고 하는 깃발을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성실하게 배달을 하면서 살고 계시는 그런 분들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다른 깃발을 추천합니다. 또 다른 깃발. 차라리 나는 스토커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낫겠습니다. 자, 지금 뭐 많은 우리 또 가족 여러분들이 도대체 누구냐라고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데 저희가 이제 조금이라도 이 진행 상황을 보고
뭐 성이라도 말씀드릴 수 있는 때가 있으면 그때 얘기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 계속해서 두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지난 11월 돌도 안 지나 보이는 외소한 아이가 병원에 실려옵니다. 숨을 쉬지 못하는 위급한 상황이었는데요. 병원에 옮겨질 때까지 4시간가량 방치됐다는 아이. 결국 심정지가 왔고 이로 인해 뇌 손상을 입어서 현재 중환자실에서 연명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제 아이의 친모가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로 구속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도대체 친모는 아이에게 무슨 일을 저지른 걸까요? 또 이런 일이 났습니다. 또 지난 11월에 발생한 사건이죠. 네, 지난달 8일에 이 생후 9개월 된 아이가 이 병원에 실려왔습니다.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친모 지인의 신고로 뒤늦게 병원으로 옮겨진 거였는데요. 이 당시에 4시간가량 이미 방치돼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심정지까지 온 상황이었고요. 이로 인해서 뇌 손상을 입어서 현재 중환자실에서 연명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생후 9개월짜리가 중환자실에서 연명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도대체 저 9개월짜리한테 무슨 짓을 했길래? 근데 엄마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이에게 최소한의 음식도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분유나 이유식 같은 걸 제대로 먹이지 않아서 지금 체중 감소하고 이제 탈수 상태까지 이르게 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그러니까 영양 결핍 상태에서 아이가 숨을 제대로 쉬지 않는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엄마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심정지까지 이르게 된 건데요. 그래서 일단 혐의는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입니다. 약 5개월 동안 아이의 그 최소한의 먹을 것도 제대로 먹이지 않고 아이를 방치해서 아이가 안타깝게도 이렇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9개월짜리인데 5개월 동안 방치를 했다. 도대체 지금 상태가 어느 지경이었던 겁니까? 그럼?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게 영유아 건강검진 내역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5개월 정도 됐었을 때 아이가 한 체중 9kg이었다고 하는데 3개월이 지났을 때 체중이 오히려 줄어듭니다. 7.5kg으로. 근데요, 그때 당시 1년 안 된 아이들은요, 키워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하루가 다릅니다. 아이가 석 달이 지났는데 이 돌도 안 지난 아이가 체중이 줄어들고 키는 아예 안 컸다는 건요, 이거 진짜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아이를 굶겼다는 겁니다. 자, 교수님 보신 것처럼 아이가 오히려 성장이 퇴화가 됐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통상 그 아이들을 길러보면 그 돌 이전에는 그야말로 하루하루가 다르게 키도 크고 살도 붙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뭐 우리가 뭐 뽀빠이 같이 또는 뭐 미쉐 X 뭐 타이어에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막 불러 나오듯이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엄청나게 포동포동 살이 찔 때인데 바로 그때 체중이 줄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도 바로 다른 사람도 아니고 친모라고 하는 여자가 이런 짓을 한 것인데요. 근본적으로 모성 본능이 없는 뭐 그런 사람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도대체 이 여성은 어디에 정신을 팔고 다니는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매우 그 의심이 가는 뭔가 원인을 좀 밝혀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두 번째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먹던 분유까지 팔았답니다. 이 친모가요, 저는 내 아기를 학대하지 않았습니다. 일부러 그런 거 아니에요라고 하면서 부인을 했답니다. 혐의를. 자, 그런데 보신 것처럼 먹던 분유를 팔았다. 아이 주고 먹던 분유를 팔았다는 거예요. 중고거래로. 네, 맞습니다. 이 친모는 당초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학대의 고의가 없었다라면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검찰이 친모가 아이가 먹던 분유를 중고거래 사이트에 중고로 판 사실을 확인을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 국가지정 필수 예방접종 주사를 5차례 맞지 않은 사실 등을 추가로 확인해서 결국 자백을 받아냈습니다. 그러니까 먹던 분유를 팔아서 그 판 돈으로는 자기가 뭐 먹었을 거 아니에요. 자기가 먹었을 거 아니에요. 예? 뭐 먹든가 아니면 PC방 가든가 뭔가를 썼겠죠. 아니 저는 그리고 또 그 먹던 분유를 산 사람도 이해가 안 갑니다. 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글쎄요, 뭐 요즘에 보면은 뭐 중고 이런데 보면은 뭐 이게 분유 팝니다 이런 것들도 있긴 있는데 이 사람이 그 학대의 고의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통상 이제 그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아이에게 그 어머니가 젖을 주지 않아 가지고 굶겨 죽인 사례가 가장 그 대표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나는 학대를 하는 데 있어서 고의가 없었다라고 얘기하지만 본인이 바로 그 미필적 고의에 의한 그 아주 대표적인 그 사례로 딱 이렇게 들어맞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게 이 관련 기사에 달린 베스트 댓글이 뭐냐면 감옥에서 굶어 죽지 않을 정도로만 밥 주면서 똑같은 고통을 느끼게 해라 막 이러시는데 말이죠. 백 변호사님. 네. 일단은 아이가 아직은 살아있는 상태고요. 아이가 꼭 건강을 회복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만약에 이 아이가 사망했다라고 하면 그럼 이 친모에게는 아동학대 살해죄, 그러니까 일명 정인이법이 적용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사안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이제 아이가 우리가 염원하는 것처럼 건강을 회복하고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아이가 정상적으로 삶을 영위하기 쉽지 않겠죠. 쉽지 않아요. 그동안에 이 아이가 느꼈던 고통, 죽음하고 크게 차이 나지 않는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가 생존한다고 해서 이 친모의 형이 많이 감경되는 것, 이런 것들은 좀 없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됩니다. 백 변호사님 말씀대로 정말 기적적으로 소생하더라도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4시간 동안 심정지 상태로 있었다. 그래서 뇌 손상. 살아나도 영구 장애를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 양 변호사님. 그리고 지금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이구동성으로 말씀하신 게 친부란 인간은 도대체 어디 갔냐. 근데 저희가 이 친부의 존재에 관해서는 아직까지 수사 당국에서 확인을 해준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근데 아마 양 변호사님 뭐 정상적인 이 그렇지는 않겠죠. 않을 것 같아요. 정상적인 가정에서 태어나서 양육되지는 못한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그런 아이들이 생각보다 많다라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파악이 안 되고 있었는데 해마다 지금 한 40명 가량의 아이들이 아동학대 관련으로 숨지는 걸로 그렇게 추산이 되고 있고 드러나지 않은 숫자까지 합하면 그 4배 정도가 될 것 같다. 그러니까 국가수 같은 경우는 한 170명 가량으로 추산을 하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지금 뭐 아동학대와 관련된 사건이 알려지면서 여러 가지 조치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미취학 아동들에 대한 점검이라든가 3세 아이들 같은 경우 지자체에서 이 현황 파악을 한다든가 하는데 저는 그보다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 아직 여기도 지금 흠결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예. 지금 아까 얘기가 나온 게 국가에서 필수 지정한 그 주사를 맞추지 않았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의료 정보 같은 것들이 굉장히 잘 전산화가 되어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활용하는 방법을 찾으면 좀 막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아이들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2번째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 3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결과가 오늘 나왔습니다. 이혼 소송이 제기된 지 약 5년 만입니다. 법원의 판단을 짚어봅니다. 오늘 뭐 장안의 화제는 이혼 소송 결과였던 것 같은데 참 오래 걸렸어요. 네, 맞습니다. 양측이 이혼 절차에 들어간 지 5년 만에 나온 결론인데요. 이 선고는 공개로 진행이 됐습니다. 이 재판부는 노 관장이 최 회장을 상대로 청구한 이혼 소송에 대해서 이 두 사람에게 이혼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반면 최 회장이 노 관장을 상대로 낸 이혼 소송은 기각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재판부가 최 회장을 유책 배우자로 판단한 셈입니다. 이 재판부는 부부가 이혼하고 최 회장이 위자료 1억 원 그리고 재산 분할 665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자, 양 변호사님, 이 두 사람 이제 5년 만에 법적으로 남남이 됐는데요. 뭐 결혼할 당시만 해도 진짜 청와대에서 결혼식을 했어요, 그때. 그러니까 노태우 전 대통령의 이제 따님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세계의 결혼이었고 세계의 로맨스였죠. 이게 그냥 뭐 집안 대 집안으로 만난 게 아니라 유학 시절에 만나서 뭐 지난 언론 인터뷰 같은 거를 보면 스스로 이제 말씀들을 하신 게 뭐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기숙사에서 급식이 끊겼을 때 이제 식사를 하러 밖에 나왔다가 우연히 두 사람이 만나서 교제를 했고 결혼을 청와대 영빈관에서 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꼭 그렇게 좋은 것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청와대에서 하다 보니까 자체적으로는 사진도 못 찍었고요. 그 청와대실에서 결혼 앨범을 만들어서 준 것만 가질 수 있었다라고 하네요. 세상에, 보안이 확실했나 보네요. 네. 자, 그런데 이제 이게 참 이제는 세기의 결혼이었는데
세기의 이혼이 된 겁니다, 교수님. 예, 그렇습니다. 이 그 최 회장이 2015년에 한 일간지에 편지를 보내게 되는데요. 편지에 뭐라고 썼냐면 마음의 위로가 되는 한 사람을 만났고 수년 전 저와 그 사람 사이에 아이가 태어났다라고 하는 이 그 충격적인 내용을 적었었는데, 즉 혼외 자녀의 존재를 공개를 하면서 이혼 의사를 밝혔죠. 즉 다시 말해서 마음의 위로가 되는 여성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은 이 노소영 씨 같은 경우는 마음의 위로가 되지 않는 여성이다라고 우리가 반대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리고 난 이후에 2017년 7월에 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하고 합의가 결렬돼서 정식 소송 절차에 돌입을 합니다. 그런데 이 노 관장 같은 경우는 이 최 회장이 이혼 조정 신청까지 낸 것을 갖다가 거부를 하면서 나는 가정을 갖다가 지키겠다라고 이제 4년간 동안 이제 끌어왔는데요. 2019년 12월 달에 SNS에 이런 글을 올립니다. 이제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원하는 행복을 찾아가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글을 올리고 맞소송을 제기를 하면서 이 본격적으로 소송이 이제 이루어진 것이죠. 자, 그래서 이혼 소송이 이제 막 시작이 되는데 역시 최대 관심은 돈이었습니다. 체크 포인트로 확인해 보시죠. 1조 3,700억 원짜리 이혼이다. 일단 저희가 이렇게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네, 일단 노소영 원장이 처음에는 이혼을 하지 않겠다고 하다가 반소로 해서 이혼하겠다 하면서 재산분할로 요구를 했던 건 최태원 회장 소유의 SK 주식 42% 정도, 대략 548만 주가 되고요. 그게 5일 종가 기준으로 하면 대략 1조 3,700억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이제 최 회장 측에서는 이거는 그러니까 이 지금 주식은 그냥 내가 노소영 원장하고 결혼하기 전부터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것이고, 이거는 우리가 혼인 이후에 만든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재산분할 대상이 아닌 특유 재산이다, 이런 주장을 계속 지속을 해왔고요. 노소영 관장 입장에서는 아니 그거 최태원 회장이 SK 최대주가 된 게 결혼 이후에 SK CNC 이제 그 전에 이제 직전엔 대한텔레콤이라고 했죠. 요 합병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건 특유 재산을 볼 수 없다. 이러니까 이건 혼인 기간 중에 형성된 재산 그리고 거기에 대한 기여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을 해서 내가 받아야 될 것은 1조 3,700억 정도가 된다. 이러면서 사실 오늘 과연 재산 분할이 얼마가 나올까 관심도 많이 집중시켰던 겁니다. 예, 결국 그 돈인데, 그리고 또 SK그룹의 어떤 뭐랄까요, 경영권의 향배 뭐 이런 거였던 건데요. 세간에서는 SK그룹이 이렇게 정말 뭐 선경그룹이었죠, 처음에. 근데 이건 뭐 진짜 SK그룹의 대재벌이 될 수 있었던 게 당시 뭐가 됐든 이 혼사를 통한 노태우 정권의 어떤 지원 뭐 이 때문 아니냐, 뭐 이런 또 세간의 평가도 많았지 않습니까? 예, 뭐 이런저런 영향력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세간에서 이제 떠도는 그런 어떤 그 가능성인데, 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이게 명확하게 얘기를 갖다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일단 이제 이 노태우 전 대통령의 전임 재임 기간 이것을 갖다 우리가 보게 된다면 1988년도부터 2013년 3월까지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한국이동통신이 민영화된 것은 1994년도 이제 김영삼 전 대통령의 재임 기간이었다. 이제 이렇게 되는데, 실제로 사실 1990년대에 이동통신 사업권 인수로 해서 바로 이 SK가 재계서일 2위로 도약하는 그 발판을 갖다 마련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런 영향이 있지 않았겠느냐라고 얘기하는데, 이에 대해서 지금 SK그룹의 입장은 한국이동통신 인수는 바로 김영삼 정부 출범 이후인 1994년에 결정이 된 것이다. 그래서 이제 노 관장 측의 도움을 받았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것은 우리가 그렇다, 아니다, OX의 해석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처음에 제기한 소송 규모가 1조 3천억 원대였는데 네. 오늘 이제 재판부 결정은 665억 원. 야, 그러면 이게 처음에 노 관장 측에서 제기한 그 액수랑 비교해서 정말 적은 액수잖아요. 대략 한 20분의 1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일단 뭐 현금 665억이라는 돈도 어마어마한 금액이긴 합니다만 일단 노소영 원장 측에서 제기했던 것, 그 재산 형성에 기여를 충분히 많이 했다라는 취지의 주장은 사실상 전혀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재벌가에서 이제 2세가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사실 그냥 재산 자체는 어마어마하지만
실제로 재산 분할이 됐을 때 전체적으로 그 재산을 뭐 예를 들어서 25%, 30% 이렇게 많이 가져가는 사례들이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이제 주식을 상속받은 거고 그거는 이제 특유 재산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인데 어찌 보면 재판부에서는 물론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만 이 재산 분할 관련해서만큼은 최태원 회장 측의 주장을 거의 전적으로 받아들였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금 뭐 외국하고 비교해서 그런 것이 미국 아마존 그 창업자 제프 베조스 같은 경우가 얼마 전에 이혼하면서 전처에게 아마존 주식의 4% 당시 액수로 40조 원 정도를 위자료로 줘가지고 막 그 순위가 바뀌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이제 뭐가 됐든 이 600억대 현재까지 알려진 국내 재벌가의 이혼 재산 분할액 중에서는 그래도 뭐가 됐든 톱이에요. 네, 맞습니다. 말 그대로 억소리가 나는 이 재벌가 파경인데요. 국내 재벌가 이혼에 따른 이 재산 분할 중에 외부에 알려진 것 중에서는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사실 이 국내 재벌가 재산은 대부분이 주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에 뒤따르는 이 재산 분할이 기업 지배 구조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서 항상 초미의 관심사가 되어 왔습니다. 이번 사례 이전에 이 규모가 가장 컸던 재벌가의 이혼 사례는요.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이무재 전 삼성전기 상임 고문의 이혼 사례였습니다. 당시에 임 전 고문이 이 사장 전체 재산이 2조 5천억 원대다. 그러니까 그 절반가량인 1조 2천억 원대의 재산 분할을 해달라. 이렇게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2020년 1월에 대법원에서 최종 인정된 액수는 141억여 원이었습니다. 또 땅콩 회항 사건으로 이 물의를 빚었던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이 4년 7개월에 걸친 소송 끝에 지난달에 이 배우자에게 13억 3천만 원을 지급하고 이혼하라는 1심 판결이 있기도 했습니다. 예, 그랬죠. 자, 양 변호사님, 뭐 일단 우리 가족 여러분들은 뭐 재벌 걱정까지 하냐 뭐 이러시는데 뭐가 됐든 자, 일단 노소영 관장은 항소를 할까요? 뭐 본인의 주장이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항소 가능성은 어느 정도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실익이 과연 있을 것이냐 하는 문제가 아마 뭐 재벌을 걱정해서 지금 저희가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이 사건에서 이제 뭐 핵심 쟁점이 SK 지분에 맞습니다. 관해서 노소영 관장이 관할 권리가 있다고 볼 것인가 이 부분이잖아요. 근데 이 부분이 이 1심에서 없다라고 지금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게 달라지지 않는다라면 항소를 하더라도 크게 실익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주식이면 주식 지분이 인정되면 항소했을 때 주가가 혹시 올라갔으면 이 금액으로 환산했을 때 많이 금액이 올라가거나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데 예. 그럴 가능성이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사건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 다음 사건 연구소 이어갑니다. (2017년 3월 2일) 서울 근교에 자리 잡은 고급 2층 주택. 넓은 마당이 딸려 있는 데다 잘 관리된 외관까지 그저 평화롭게만 보입니다. 그런데 집안의 모습은 좀 달랐습니다. 문을 열자 느껴지는 후끈한 열기와 바닥을 뒤덮은 잿더미, 시커멓게 그을린 벽과 가구들까지. 그리고 1층 작은 방에선 할아버지와 손자의 시신이 나란히 발견됩니다. 이 시신에 남은 흔적들은 초대받지 않은 침입자가 있었다는 걸 알려주고 있지만 온 집안이 불에 탄 상황입니다. 과연 범인의 흔적을 찾을 수 있었을까요? 오늘 사건 연구소는 지문이 가리킨 유일한 용의자, 양주 방화 살인 사건을 따라가 봅니다. 자, 2017년 양주 방화 살인 사건. 자, 고급 주택에서요. 서울 교외 고급 주택에서 할아버지와 손자가 숨진 채 발견된 상황이었습니다. 자, 어떤 일이었는지 조금 더 사건 개요를 짚어보죠. 일단 발견된 날이 2017년 3월 2일인데요. 이 경기도 양주시의 한 2층짜리 주택에서 80대 할아버지와 30대 손자가 숨진 채로 발견이 됩니다. 이둘 시신이 현관에서 거실을 지나서 들어갈 수 있는 작은 방이 있었는데 여기서 발견이 됐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사실 인근에서도 손꼽히는 재력가였고요. 이 손자랑 같이 살고 있었는데 이 둘이 며칠째 연락이 안 되니까 가족들이 이 집에 찾아갔다가 이 모습을 발견을 한 겁니다. 당시 집안은 불에 타서 잿더미가 돼 있었고 이 시신도 재에 덮여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뜻 보기에는 화재 사고처럼 보이기도 했는데 이 시신에서 타살 흔적이 발견이 되면서 살인 사건으로 전환이 됩니다. 이 할아버지는 갈비뼈가 골절이 됐고 손자는 두개골 골절 후에 질식한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이 경찰이 초동 수사에 나섰는데 범인 찾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아니, 그 고급 전원주택이면 네. 뭐 여기저기 CCTV 다 달려 있었을 것이고
왜 이게 어려웠을까요? 일단 이 CCTV가 이 집에는 없었고요. 건너편에 섬유 공장에 CCTV 4개가 설치되어 있긴 했었는데 그게 이 현장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CCTV를 통해서는 범인을 찾기 좀 어려웠고, 두 번째는 이런 강력 범죄가 벌어졌을 때 그 이후에 방화를 같이 하는 경우도 있죠. 그게 대부분 증거를 없애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뭐 지문이나 이런 것들도 당연히 열에 약하고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도 지금 뭐 낮 기온은 9도였는데 저 집안 뭐 체감 온도가 한 40도 이상이었고, 거기다 화재 열기에 또 난방 열까지 더해져서 집안이 매우 뜨거웠었고, 그러다 보니까 집 내부에서도 용의자를 특정할 만한 단서를 찾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일단 범인을 특정하기 굉장히 어려웠던 겁니다. 지금 자막으로도 나가고 있는데 지문이 고온에서는 수분이 증발되면서 이게 같이 사라져 버리는 거군요. 자, 교수님, 그러면 CCTV에 지금 뭐 그 부분을 잡지 못했다 그랬잖아요. 할아버지가 상당한 재력가였고, 근데 손자가 옆에 있었다. 손자가 할아버지를 살해하고 할아버지 뭐 이런 걸로 대강 이렇게 또 상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처음에 이제 경찰이 수사를 할 때 이제 그런 식의 어떤 그 접근을 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재력가인 할아버지를 손자가 살해하고 난 이후에 본인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 이 앞뒤 논리가 안 맞잖아요. 예, 만약에 본인이 그 재산을 그 뭔가 목적으로 했다라고 하면 본인이 극단적 선택을 하면 안 되죠. 그래서 그 집안에 있는 그 재를 갖다가 이렇게 다 걷어내니까 거기에서 피가 찍혀 있는 그 혈흔 족적이 발견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손자의 것인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집안에 있는 손자의 있는 그 뭐 모든 그 신발들을 다 대조를 했는데 맞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또 어떤 그 얘기가 나오냐면 이 할아버지하고 손자가 굉장히 사이가 좋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손자에게 경제적인 지원도 아끼지 않았고, 그리고 이제 뭐 이 손자 역시 이 할아버지를 굉장히 따랐다는 거죠. 심지어는 아들 부부가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갈 때도 이 손자가 자기는 부모 안 따라가고 할아버지하고 같이 있겠다라고 해서 양주에 남았다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 제3의 인물에 의해서 이 두 사람이 타살을 당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방향으로 이제 전개가 됩니다. 그 앞서 집안에 그 불탄 그 재를 다 걷어 보니까 혈흔 족적이 나왔다고 했지 않습니까? 양 변호사님, 그럼 뭐 뭐든 좀 단서는 있지 않았겠어요? 단서는 남아 있습니다. 아까 이제 방화 때문에 지문이 날아간다라는 얘기를 보고 혹시 나쁜 힌트를 줄까봐 걱정을 했는데요. 절대로 다 없앨 수는 없습니다. 방화를 하더라도 그렇구나. 집 안에서만 6개나 되는 지문을 찾아냈습니다. 왜냐하면 불이 안 닿는 곳들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6개 지문도 찾아냈고, 또 손자가 마지막으로 피자를 주문한 기록도 남아 있었기 때문에 언제 사건이 있었는지 일시도 추정해 볼 수가 있었어요. 다만 문제는 찾아낸 지문들은 전부 피해자들하고 가족들 것이었고, 그 손자가 특정한 시점 이전 이후에는 가족들이 찾아오지도 않았던 거예요. 집안에서는 다른 범죄 흔적을 찾지 못했던 건 맞았지만 집 밖에서 낯선 지문 하나를 발견합니다. 진짜 양 변호사님이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이제 앞서 고온에서 이게 뭐 지문이 증발한다 이 얘기를 했더니 어떤 또 우리 가족 여러분께서 그런 얘기를 뭐 하러 하냐고. 또 이게 괜히 이 나쁜 인간들이 이런 거 보고 그럼 뭐 이렇게 하지만 그런다고 해서 다 없앨 수 없다는 거. 그걸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 기자, 이젠 조금 뭔가 단서가 잡히는 분위기인데, 그러면은 어디서 누구의 지문이 발견이 됐던 겁니까? 이 당시 상황을 좀 알려드릴 수 있기 위해서 평면도를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 사건이 있었던 게 그 2층 주택이었는데 그중에 1층의 평면도입니다. 이렇게 작은 방에 2명이 나란히 발견이 됐고, 불을 여기저기 냈습니다. 이렇게 총 5군데에다가 불을 질렀고요. 이곳에서 혈흔 족적도 발견이 됐습니다. 이 앞서 이 발견이 됐던 지문들은 모두 집 안에서만 발견이 됐는데, 이 추가 지문은 집 바깥, 그러니까 이 현관문 쪽에 밖으로 안쪽으로 내려가는 그 계단이 있었던 겁니다. 그 계단에 붙어 있는 난간에서 오른손 중지와 약지의 지문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이 약지 지문은 식별이 어려웠고요. 중지가 식별이 가능했는데, 이 중지 지문을 증거분석실에 보내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용의선상에도 없었던 완전히 새로운 인물이 떠오르게 됩니다. 바로 당시 경기도 고양시에 살던 30대 서모 씨라는 사람이었는데요. 서모 씨. 예, 그런데 이 경찰이 조사를 해보니까 이 서모 씨는
죽은 손자의 초등학교 동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서로 자주 왕래한 것도 아니었고요. 서로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던 사이도 전혀 아니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용의자를 특정하고 인근 CCTV를 다시 확인을 해봤더니 이 서 씨가 타고 다니던 차량이 동네에 왔던 것까지도 포착이 된 겁니다. 야, 이제는 거의 좁혀졌는데요? 네, 일단 뭐 그 집안에서 유일하게 제3자의 지분이 나왔고 예. 그 서 씨가 차를 타고 이동하는 그 차의 모습도 CCTV에 확인이 됐으니까 거의 범인을 잡았다고 판단을 하고 경찰도 곧장 이 서 씨 집으로 이동을 해서 잠복을 했는데 잠복. 허탕을 쳤습니다. 왜? 서 씨가 나타나지 않았고요. 그래서 어. 서 씨한테 이제 직접 전화를 했는데 예. 이 서 씨가 그 바로 직전에 스포츠 토토 하다가 몇 달 전에 벌금형을 받은 게 있는데 예. 아 이거를 뭐 살인 사건으로 조사한다 이러면은 도망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관련해서 추가로 몇 가지 물어볼 게 있다. 아 이렇게 이제 접촉을 한 겁니다. 약간 유인을 했군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서 씨가 그럼 뭐 흔쾌히 조사 받겠습니다라고 하고 이제 경찰과 서 씨가 이제 만나기로 한 날이 다가왔는데 결국 만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서 씨가 경찰서에 오른 길에 교통사고를 당했기 때문입니다. 아, 지금 그때 현장 모습이 지금 나가고 있는데 교수님 이거 자 조사를 받으러 나와라. 너 살인 사건 그 얘기 일절 않고 야 스포츠 토토 너 뭐 그 벌금 문 거 있잖아. 그것 때문에 조사 추가로 해야 될 게 있으니까 좀 와라. 근데 왜 저렇게? 글쎄요,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바로 가서 이제 그 직접 만나든가 뭔가 이렇게 긴급 체포를 했다든가 만약에 저 때 뭐 여건이 안 됐긴 했습니다만 일단 경찰에서는 스포츠 토토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이 범인의 입장에서는 촉이 빠르다라고 하면 뭔가 왔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같이 하지 않았을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신의 차를 몰고 수사팀을 만나러 장흥파출소로 출발을 했는데요. 목적지에 거의 다 왔을 때 경기도 양주시에 있는 도로에서 마주오던 7톤 트럭을 갖다가 같이 이렇게 정면 충돌을 하는데 그 당시에 그 이 트럭 기사가 얘기하는 걸 보면은 거기 블랙박스도 나와 있을 텐데 이게 위험한 도로이긴 하지만은 그냥 갑자기 속도를 줄이지 않고 자기 차에다가 부딪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양무릎이 골절되고 중상을 입어서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이 여러 가지 어떤 그 사항에 대해서 물어볼 겨를도 없이 교통사고가 발생한 지 10시간 만에 숨지가 말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사실은 극단적인 선택인지 아니면 진짜 교통사고인지를 갖다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사망을 해버렸기 때문에 공소권 없음으로 이제 마무리가 됐는데 사실 이게 상당히 의문이 가는 그런 그 사고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일단 뭐 극단적 선택인지 여부는 뭐 논외로 치고 일단 양 변호사님, 그럼 이 서 씨, 이 죽은 손자의 초등학교 동창 이 사람이 진범인지 아닌지는 그건 또 따로 확인을 해봐야 되잖아요. 사실 진범이었을 가능성은 거의 확실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정말 요즘도 SNS 때문에 가끔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이 숨진 손자가 사건이 있기 며칠 전에 SNS에 이제 좀 자랑을 한 거예요. 명품 시계도 찍어서 올리고 고급 차량, 현금 뭉치 그리고 집 주소까지 알려주면서 구경하고 싶은 사람 놀러 와라 뭐 이런 식으로 글을 옮겼던 겁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동창이지만 왕래도 없었고 연락도 하지 않았던 서 씨가 왜 이 피해자들이 살았던 마을에 갑작스럽게 나타났겠어요. 차량을 가지고 들어오고 나가는 게 찍혔고요. 그리고 이 족적 아까 혈흔이 있는 족적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족적이 일치하고 지문도 나왔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저는 뭐 범인이었던 것만은 거의 확실해 보입니다. 자, 그러면 서 씨, 죽은 손자의 동창 서 씨. 그러면 이 할아버지와 자신의 초등학교 동창 친구를 살해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네, 일단 정황상 그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피해자 사망 원인과 현장 모습 그리고 서 씨의 행적까지를 다 종합을 해보면요. 일단 사건 당시에 집안에 들어가서 이 할아버지를 먼저 살해한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손자의 방이 2층에 있었는데 2층에서 내려온 손자를 그 뒤에 제압을 하고 이후에 이 안방에 있던 이불을 거실로 가지고 나와서 불을 지른 걸로 보이는데요. 이 손자의 그 시계가 1,400만 원짜리였습니다. 이 시계를 범행 직후에 그 당일에요.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를 통해서 700만 원에 팔아 넘겼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뭐 아까 스포츠 토토 얘기 나왔으니까 그때부터 뭐 뭔가 조금 그렇긴 했는데 뭐가 됐든 이게 친구의 시계를 이렇게 해가지고 바로 중고물품 뭔가 좀 경제 사정이 안 좋거나 좀 뭐. 근데 꼭 그렇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좀 어찌 보면 진짜 명확하게 진짜 동기가 뭔지는 이 사람도 지금 이 세상에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확인할 수 없습니다만 이 서 씨의 직장 동료들의 얘기로는
굉장히 성격도 유순하고 성격이 굉장히 좋았다. 그리고 그 사건 그 당일에도 굉장히 태연하게 잘 지냈다는 얘기를 하고 또 무엇보다 이 서씨 집도 가난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이 공장을 운영하고 또 신도시 아파트에 살고 있었거든요. 거기다가 이번에 이제 살해된 이 손자하고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한 20년 동안 연락한 적도 없었고 심지어 공통 지인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이제 이 피해자들을 특정해서 이런 범행을 범한 것인지 물론 금품을 노린 범행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만 정확한 살해 동기는 여전히 알 수 없습니다. 자, 교수님, 제가 뭐 이 숨진 피해자를 탓하는 게 아니라 뭐가 됐든 이런 SNS 같은 불특정 다수가 다 볼 수 있는 공간에 자신의 어떤 부를 과시하고 어떻게 보면 약간 좀 허세를 부리고 이런 거는 좀 자중하는 게 예, 저게 이제 좋은 어떤 그 교훈이죠. 그래서 이제 될 수 있으면 뭐 자신의 어떤 그 재력 같은 것을 공개적으로 만약에 남들에게 알리게 된다면 그 중에서 나쁜 마음을 먹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이제 찾아올 가능성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이거 제가 이전에 그 분석을 한 그런 사건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그 범인 같은 경우는 처음에 생각을 잘못 먹고 도박을 시작을 해서 나중에 이런 결과까지 나올 거라고는 본인이 생각을 못 했을 텐데 시간과 상황을 되돌릴 수가 없으니까 이런 아주 극단적인 상황까지 된 건데요. 사실 그 욕심이 잉태가 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에 이른다라고 하는 이런 귀절, 이것이 상당히 이번 사건과 이렇게 부합되는 그런 그 설명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사건연구소 이렇게 정리하고요. 글로벌 픽 이어갑니다. 자, 오늘 첫 번째 픽 미국으로 가보시죠. 네, SUV 한 대가 집 앞 도로에 멈춰섭니다. 곧이어서 어린아이가 차 뒷문에서 내리는데요. 뭐야 저거? 이때 아이가 갑자기 비명을 지르면서 쓰러집니다. 저 뭐야 저거 네, 보시는 것처럼 갑자기 나타난 코요테가 아이 코요테? 다리를 문 겁니다. 이 코요테가 아이를 끌고 가려는 상황. 이때 이 비명 소리를 들은 아이 아빠가 곧바로 달려가서 아이와 코요테를 떨어뜨립니다. 그런데 이 코요테, 남성이 아이를 안고 있는데도 뭔가 아쉬운 듯이 주변을 서성입니다. 결국 아이 아빠가 바닥에서 물병을 집어서 코요테에게 던지면서 소리를 질렀고요. 그제서야 이 코요테는 멀리 달아났습니다. 아이 물렸을 것 같아. 네, 이 아이 엄마가 아이 상태를 직접 전했는데 잠시 듣고 오시죠. She has a lot of scratches on her left leg, and one of them is really deep, actually. So we had to go to the ER. We had to get her rabies shots. 네, 아이 엄마 말처럼 긁힌 자국이 남았지만 심각한 부상을 입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이 아이가 매우 놀란 상태여서 집 밖에 나가는 걸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다고 합니다. 당연하죠. LA에 3년째 살고 있다는 이 부부는요, 가끔 코요테가 동네에 출몰하긴 했지만 대부분은 사람을 겁냈다고 설명했습니다. 야생동물 전문가들은 현재 이 아이를 공격한 코요테를 찾고 있습니다. 찾을 경우에 안락사를 시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미국으로 이어갑니다. 네, 미국의 한 고속도로입니다. 차량 한 대가 멈춰서 있는데요. 그래서인지 도로가 꽉 막혀 있는 모습입니다. 누군가 도로에서 뭔가를 줍느라고 정신이 없는 모습입니다. 뭔가를 줍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저들이 줍고 있는 건 놀랍게도 돈입니다. 도로 한가운데에 차를 세우고 하늘에서 떨어지거나 굴러다니는 돈을 줍기 시작한 겁니다. 일부 운전자들이 비닐봉지에 돈을 퍼담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 도로는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됐는데요. 결국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남쪽 방향 도로를 1시간가량 폐쇄하고 상황을 수습했습니다. 자, 저 돈은 도대체 어디서 날라온 것인가? 사실 이 돈이 왜 고속도로에 뿌려졌는지 어디서 날아온 건지 아직 정확하게 밝혀지진 않았습니다. 다만 이 경찰은요, 한 차량에서 현금이 담긴 배낭을 던지는 걸 본 목격자가 있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CCTV를 통해서 돈의 출처를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까지 인근에서 현금을 분실했다는 신고는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니, 현금을 분실했다는 신고가 없었다면 진짜 아무나 가져라 하면서 뿌린 거 아니에요, 이거? 누가 가져도 좋다. 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 지금 그 돈 주는 사람들 우리나라 같으면 다 이렇게 갖다 주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곳 같은 경우에서는 경찰이 차를 정차하고 돈 준 시민 2명을 현장에서 검거했습니다. 또 돈을 주워간 다른 시민들을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거 보십시오. 양 변호사님. 예, 우리가 우리나라랑 다르다니까요. 자진 신고해서 수습할 필요도 없고 경찰도 저렇게 차 세워가면서 고생 안 했죠. 국민 의식 굉장히 없습니다, 우리. 저번에 아파트 위에서 확 뿌린 거 다 회수됐어요. 그분 이제 조금 안 좋은 상태가 있으셨는데 자손들이 걱정을 했잖아요. 다 걱정 없이 다 돌려드렸잖아요. 그러니까요. 대한민국 맞습니다. 자, 다음은 최근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는 영상 함께 보시죠. 네, 옷이 엄청 화려하네요. 네, 멕시코에서 열린 미인 대회 현장입니다. 전통 의상을 입은 여성 가벼운 발걸음으로 걸어가 무대 앞에 마이크를 잡는 순간, 뭐야? 갑자기 몸부림을 치기 시작합니다. 마이크 줄과 씨름을 하며 뒷걸음질까지 결국 이 여성 무대 한가운데 쓰러지고 맙니다. 이에 진행자로 보이는 이들이 다급히 그녀에게 달려오는데요. 아니 뭐예요 방금 그거? 이 여성이 왜 저런 행동을 했을까요? 바로 마이크를 잡은 순간 감전을 당한 겁니다. 세상에. 자, 우리 입고 있던 깃털 장식이 떨어질 만큼 몸을 흔든 이유도요. 다름 아닌 마이크를 손에서 떼어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마이크와 분리되는데 성공했습니다. 와, 아니 저렇게 쉽게 감전이 되나요? 네, 감전의 원인은 행사 전에 내린 비 때문이었습니다. 빗물에 무대와 마이크가 젖어서 사고가 발생한 건데요. 아, 저기 실외군요. 네, 다행히 여성은 큰 부상 없이 마이크를 잡은 손에만 화상을 입었고요. 큰 문제 없이 무대로 돌아올 수 있었다고 합니다. 아우 정말 지금 다시 하는 거예요 지금? 대회가 다시 시작되고 야, 그녀가 진짜 등장하니까 프로다, 프로. 와, 관중들 기립박수를 쏟아냈습니다. 세상에. 그녀는 말 그대로 재충전을 해서 돌아왔습니다. 라면서 농담을 던지는 여유까지 보였다고 하는데요. 안타깝게도 여성은 대회에서 수상을 하진 못했다고 합니다. 아유. 대신 무대 위 사고 덕분에 공감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여성은 전폭적인 지지와 감동적인 메시지에 감사드린다라고 전했다고 합니다. 야, 저 와중에도 유머 감각 재충전을 했다. 재충전. 네. 예. 다음은 중국으로 가보시죠. 네, 소방관들이 난간으로 다급히 달려갑니다. 뭔가를 잡았죠. 난간에 있던 건 바로 올해 13살인 여자아이 수입니다. 소방관이 도착했을 땐 아이는 저렇게 옥상 난간에 위험해. 서 있는 상태였습니다. 네, 저기서 발을 헛디딜 경우 안 돼. 추락할 위험이 굉장히 큰 상황이었던 건데요. 위급한 상황에서도 소방관들은 일상적인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이 아이를 안심시켰습니다. 다행히 1시간가량 대화 끝에 이 아이가 마음을 열었고요. 예. 마침내 아이가 방심한 틈을 타서 난간 밖으로 무사히 구조했습니다. 자, 그래도 빠르게 신고를 했나 봐요. 네, 그런데 놀랍게도요. 소방서에 신고를 한 건 다른 사람이 아니고 이 13살 소녀 자신이었습니다. 아하. 자, 우선 소방관과 아이의 전화 내용 먼저 듣고 오시죠. 你们能来我这儿疏通一下秩序吗？我怕我跳下去打到人。这遇到什么难题了吗，孩子？我真的活不下去了。 아, 네, 아이는 소방서에 전화를 해서 사람들이 미리 대피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요청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자신과 충돌에 피해를 입게 될 것을 두려워한 거죠. 네, 하여튼 이 아이는 오랜 시간 병원에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면서 큰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으로 그렇군요. 전해졌습니다. 장기간 병원 생활을 비관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던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아이고. 평소 조울증을 호소하는 등 충동적인 성향도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이 아이는 정서적 안정을 위해서 정신과 전문의와 상담을 받으면서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자, 아이가 하루빨리 건강을 회복해서 이 병원 생활 끝냈으면 좋겠네요. 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랑하는 사건 반장 가족 여러분, 따뜻한 밤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도 별이 6개 반, 4반, 6반 저녁 6시 반에 다시 옵니다. 자나깨나 코로나 조심. 안녕히 계십시오.